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파랑새 이야기 기억하세요?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모험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역시 그런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파랑새의 어른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은 나귀를 탄 소년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왠지 묘하고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소설인데 읽다 보면 참 많은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하죠. 그러다 무언가를 잃거나 내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때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을 밖에서 찾기도 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찾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는 스토리텔링이 강하고 구조가 복잡한 좀 자극적인 소설을 즐겨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런 책들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의 변화도 분명 있겠지만 또 요즘 트렌드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힐링 소설들이 서점에 가면 눈에 많이 띄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나귀를 탄 소녀는 분명 요즘의 트렌드에도 제 취향에도 맞는 작품입니다. 오늘의 책 나귀를 탄 소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슬비가 내렸다. 방울방울 맺힌 빗방울이 자동차의 앞유리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다. 스페인의 국도를 달리느라 자동차에 달라붙은 흙먼지를 와이퍼가 빗방울과 함께 부지런히 닦아냈지만 오히려 구정물 자국만 남길 뿐이었다. 구정물은 차가 지나가는 황무지의 풍경도 무거운 납처럼 가라앉게 만들었다. 톰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그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주가 흘렀다. 톰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톰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톰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더는 견딜 수가 없게 되자 톰은 무턱대고 집을 뛰쳐나왔다. 장소를 바꿔볼 필요가 있었다. 공간이 바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톰은 말라가에 도착했을 때쯤 이미 장소가 바뀌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작스런 일탈은 모든 것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이었다. 톰은 차를 렌트해 그냥 무턱대고 달렸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았다.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묻고 싶은 것들이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답을 주셨을 텐데. 그러나 죽음은 답을 주지 않는다. 죽음은 누구든 홀로 남겨놓을 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풍경, 그야말로 공허한 땅으로 톰은 계속 달렸다. 스페인 내륙의 어디쯤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삭막한 풍경은 톰의 인생만큼이나 텅 비어 보였다. 숙소를 가리키는 마지막 입간판을 지나온 지도 벌써 오래전이었다. 숙소로 향하는 도로는 국도를 벗어나 산 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톰은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운전대를 꺾으면서 돌아가기에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돌아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톰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으로 돌아간다?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톰은 계속 이런 물음들을 곱씹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틀림없이 답을 주었을 텐데. 따지고 보면 답은 낙관주의자가 주는 것이리라. 오로지 흔들림 없는 낙관주의자만이 항상 답을 줄 수 있다. 인생이 침묵할 때조차. 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톰은 아버지에게 이것만큼은 꼭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조수석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호주머니에도 넣을 만한 아주 작은 상자였다. 두드러져 보일 게 없는 소박함은 아버지의 인생 그대로였다. 상자는 닫혀 있었지만 톰은 그 안에 든 것을 두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떠올렸다. 상자 안에 든 물건은 톰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하트 보석이라고 불렀다. 하트 보석은 작은 녹색의 에메랄드였다. 톰은 그것을 두고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 이 보석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너는 무사할 거야. 톰의 아버지는 보석이 타블라 스마라그디나라는 석판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고 말하곤 했다. 오랜 전설에 따르면 이 석판에는 우주의 비밀이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톰은 하트 보석을 무척 소중히 아꼈다. 그러나 성장에서는 그저 에메랄드가 깨져 생겨난 파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해변에서 주운 것에 그럴싸한 이야기를 붙였을 거라고. 물론 어려서 톰은 마법을 믿었으며 이 돌에서 마법의 힘이 나온다고 느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자 그 마법의 힘이 다시금 느껴졌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솜씨가 뛰어났고 톰은 그 마법의 힘 덕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믿었다. 이야기는 생생했고 의심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립다.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는 항상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셨는데 그동안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다. 자동차의 흐릿한 차창 너머로 멀리 산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도의 입간판이 가리켰던 바로 그 숙소였다. 산장은 산빛 아래 자리를 잡은 크고 오래된 통나무 집이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마치 암벽을 깎아 지은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러나 차를 타고 가까이 가서 보니 멀리서 본 인상과는 많이 달랐다. 산장은 산빛 아래 우뚝 선 암벽에 맞대어 지어져 있었다.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원목이 산장으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다. 차에서 내린 톰은 산장 쪽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점 빨리 걷기 시작했다. 빗물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제 본격적인 소나기로 퍼부어댔다.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산장은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좋기 몇백 년은 된 것만 같은 통나무 집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침침해 보였다. 그러나 톰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최소한 산장 안에는 불빛이 있겠지. 흠씬 젖은 그는 마침내 산장 현관 앞에 섰다. 오랜 세월 바람을 맞아 약간 구부정하게 비틀린 현관이었다. 톰은 잠깐 망설였다. 그러다가 문 위에 새겨진 이상한 이름을 보았다. 이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산장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톰은 일단 마음이 한결 놓였다. 산장 안은 바깥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스산하거나 우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법의 공간처럼 신비함이 묻어났다. 톰을 맞이한 것은 커다란 거실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쇠로 만든 큰 접시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쇠줄로 천장에 고정된 쇠접시 아래에서는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열기가 실내를 따뜻하게 채우고 위로했다. 톰은 유일한 손님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손님들의 면면을 살피며 톰은 그곳이 특별한 장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세상은 참으로 묘하구나. 목적지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처럼 덜컥 집을 떠나본 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탈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려는지 항상 계획을 가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으니까. 톰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인생 자체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닐까.
특별하고도 묘한 그 공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톰은 자신이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길 잃은 사람처럼 뭘 그리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당신은 제대로 찾아온 게 맞아요. 어떤 목소리가 생각에 잠겨있던 톰을 깨웠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키가 작고 어머니 같은 인자한 미소를 지은 노파가 톰에게 말을 걸었다. 노파는 친근한 표정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빠르든 늦든 누구나 이곳을 찾아오게 마련이죠. 톰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노파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노파는 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늘 네판테를 찾아오죠. 톰은 바깥에서 보았던 기묘한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네판테는 현관문 위쪽 나무 테두리에 새겨져 있던 이름이다.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진 이름일까? 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노파를 보았다. 잠깐만 기다려요.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은 일단 뭘 좀 먹어야죠. 배가 무척 고플 텐데요. 노파는 톰을 이끌고 쇠접시 가까이에 있는 작은 탁자들 중 한 곳으로 데려갔다. 장작불은 따뜻했고 그 앞에 앉아있는 동안 젖은 옷이 천천히 말랐다. 장소가 여전히 기묘하기는 했지만 톰은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음식이 탁자 위에 차려지는 동안 그는 노파가 했던 말과 네판테라는 이곳의 이름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생각했다. 참 묘하네.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퍼뜩 이런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몇 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톰은 더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탁자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음에 감사했다. 맛이 있어요? 옆에서 노파가 불쑥 물었다. 배고픔을 달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톰은 노파를 바라보았다. 훌륭합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 저절로 차려지는 식탁은 처음이네요. 노파는 처음에 보였던 온화한 미소를 다시 지으며 말했다. 여기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절로 아는 곳이죠. 노파는 이 말과 함께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이내 다시 나타났다. 그 바람에 톰은 노파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노파는 진흙을 빚어 구운 소박한 잔 2개에 와인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 톰과 마주 앉았다. 이곳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묘약의 이름을 딴 거예요. 노파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네판테스는 고통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와인에 섞는 물약이에요.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죠. 톰은 노파가 이야기하는 동안 2개의 잔에 눈길이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여기는 사람들의 아픔과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병자는 다시 얻은 생명에 기뻐하죠. 노파는 잠시 숨을 고르며 톰을 은근하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나아갈 길을 다시 열어준답니다. 톰은 노파의 말이 자신을 두고 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그 길이 대체 어떤 길인지 자문했다. 노파는 말을 계속 이었다. 이곳이 네판테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곳은 근심이 없는 장소랍니다. 말을 마친 노파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심이 없는 곳이라고? 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렇다면 며칠 전 집을 떠나며 자신이 찾았던 장소가 바로 여기일까? 아픔을 끝내고 고통을 잊게 만들 곳이 여기라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늘 네판테를 찾아온다. 톰은 노파가 처음에 했던 말을 중얼거렸다. 노파는 톰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찾은 게 아닌데요. 저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숙소였을 뿐이에요. 노파는 다시금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노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톰은 손으로 자신의 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걸 마셔야만 하나요? 그러자 노파도 자신의 잔을 손짓하며 말했다. 나도 같이 마실 거예요. 하지만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인생에 없어요. 톰은 그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하지만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잔을 잡으며 물었다. 이걸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노파는 깊이가 느껴지는 차분함으로 대답했다. 모든 근심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톰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분명 독을 타지는 않았으리라. 노파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음식은 훌륭했으며 노파는 그에게 불가의 따뜻한 자리도 내주었다. 거실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친절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들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노파가 주는 것을 마셨을 텐데 무슨 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 음료에 담긴 신비한 효과는 손님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호의로 노파가 지어낸 농담이지 않을까. 다른 손님들도 모두 톰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외진 곳을 찾아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걸 마신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고작해야 나중에 침실로 갈 때 술기운에 좀 몽롱할 뿐이겠지. 어쨌든 잠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괴로운 생각으로 뒤척이던 힘든 밤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저야 그렇다 치고 어르신은 왜 마시죠? 톰이 물었다. 근심을 떨쳐버려야 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신을 이곳과 이어주기 위해서죠. 노파가 대답했다. 톰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노파는 그저 와인을 즐기는 듯했다. 톰은 노파의 말투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느꼈던 신비로움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위하여. 톰은 잔을 들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노파도 잔을 들고 함께 와인을 마셨다. 잔에 담긴 것은 실제로 와인이었다. 와인은 매우 달았지만 약간 쓴맛이 나기도 했다. 톰은 마치 물약을 들이켜듯 와인을 마셨다. 노파 역시 잔을 비우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그대로 가세요. 저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는 노파를 보며 물었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제 근심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톰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파를 올려다 보았다. 그저 장난을 친 건가? 순진하게 노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자신에게 슬그머니 짜증도 났다. 그때 노파가 말을 이었다. 이제 침실로 가서 잠자리에 드세요. 꿈이 당신에게 방향을 일러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톰은 자신이 노파의 농간에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꿈을 전혀 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톰은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다. 노파는 이런 수작으로 무슨 신통한 능력이라도 가진 양 다른 손님들에게 자랑을 했으리라. 아니면 손님들이 와인에 취해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노파에게 꿈 이야기를 했던 걸까. 하지만 톰은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았다. 그는 그냥 꿈을 꾸지 못한다. 노파는 톰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는 꿈을 꿀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시간이 사라져버린 그 공간에서 베두인족 남자 인 라케치는 야자나무 그늘에 앉아 기다렸다. 마치 영원과도 같은 기다림이었다. 기다림은 그의 소명이었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뭔가 움직일 것이다.
낮과 밤, 해와 달의 순환, 늘 같은 기복을 되풀이하는 지루한 인생을 뒤흔들어줄 무언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몰두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기까지 인 라케치는 이곳에 앉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헌신할 각오를 다졌다. 인 라케치는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모래사막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사막 속으로 스며들어 사막과 하나가 되려는 사람처럼 그는 모래알 하나하나를 느끼며 그것과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마치 모래알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 전체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모래알은 모든 가능성을 담은 우주였다. 그 자신이 언제나 되뇌듯 온몸으로 하나 되는 합일의 순간을 통해 그는 모래알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약동을 감지했다. 오늘 그는 다시금 그런 느낌이 들었다. 티끌만한 모래알, 이 작은 우주 안에서 저 멀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지평선 너머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었다. 알아보기가 지극히 어렵긴 했지만 움직임은 분명했다. 이 움직임은 계속되리라. 다시 때가 되었다. 인라케치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과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단 물음이 제기되면 계속해서 움직임을 일으킨다. 모래알처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지평선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 움직임은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을 키우며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답을 구하려는 힘은 갈수록 더 절박해지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물음을 품은 사람을 그에게 이끌어오리라. 이번에도 조짐이 분명했다. 인 라케치가 지평선 너머 작은 모래알 하나의 움직임으로 포착한 것이 이제 그에게 다가왔다.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림자의 윤곽은 그에게 가까이 올수록 더 선명하게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다. 인 라케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곳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을 찾는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 때마다 인라케치는 이곳이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해방된 곳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곳은 공간이라는 환상에서도 자유롭다. 잠시 뒤 인라케치가 모래 속의 첫 움직임을 감지한 이후 곧 나타나리라 기대했던 남자가 그의 앞에 섰다. 다시 만나 반갑군요. 인라케치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만난 게 마치 어제 같군요. 인라케치는 이렇게 말하며 어제라는 단어를 자신이 쓴 것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상대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온 거죠? 남자가 물었다. 당신은 매번 그걸 묻는군요. 인라케치는 이렇게 대답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여기를 이미 왔었다고요? 그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신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이곳에 있어요. 당신 스스로 이곳에 있지 않은 경우만 뺀다면 말이에요. 인라케치는 남자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다. 이 답은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남자는 혼란에 빠졌다. 인라케치는 남자가 당혹해하는 것을 고스란히 목도했다. 이곳에 있다는 걸 의식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렇듯 당황하게 마련이지. 인라케치는 이렇게 생각하며 남자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흔히 지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야 하죠. 남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흥분과 당혹감은 약간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덜 집중하면서 진정이 되었다거나 할까.
그는 이곳 사막의 한복판에서 베두인족 남자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시작해 볼까요? 인라케치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말이죠? 남자가 반문했다. 인라케치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남자는 자신 앞에 있는 작은 탁자를 내려다봤다. 작은 탁자 위에는 형태가 또렷하지 않은 물건이 놓여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고급스런 천으로 덮여 있었다. 폭이 넓고 납작해 보였지만 그냥 봐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엇을 시작하느냐고요? 인라케치가 남자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답을 찾아야죠. 남자는 놀란 눈으로 베두인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거야말로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드디어 중요한 물음이 주어졌다는 예감을 받았다. 조금 전 그 자신이 품었던 물음이기도 했다.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있을까? 이 물음은 사는 동안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만큼 절박하게 다가오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남자는 자신이 이 물음을 때마침 떠올린 것인지 아니면 베두인이 상기시켜 준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두인이 해준 말로 물음이 가진 절박함이 실감나게 다가왔다는 점이다. 이 물음은 당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는 것이죠. 당신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 물음의 답이 당신에게 다시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인라케츠는 남자의 눈을 보며 이제 그가 기억을 떠올렸음을 알아차렸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라케츠는 다시 이렇게 물으며 탁자 위에 놓인 물건을 가리켰다. 이번에는 답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내 친구 알라킨.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일순 긴장했다. 베두인이 이름으로 그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내 이름이 아닌데. 남자는 베두인이 천을 천천히 걷어내는 걸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천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물건을 놀란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이건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인라케치는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는 거죠. 남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가슴속에서 기묘하다는 느낌이 먹물처럼 번졌다. 그는 솔직히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볼 자신이 없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장식이 많이 들어간 틀을 가진 거울은 귀중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소박한 면이 있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을 만한 평범한 거울이었다. 그럼에도 남자는 화려한 장식 때문에 거울이 귀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울 장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장식이 무슨 말을 하는 듯 했다. 거울의 장식과 무늬가 일정한 형태로 쭉 펼쳐지고 거울의 표면적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삶 속에서 펼쳐지고 서로 얽힌 오래된 지혜를 담은 격언이었다. 문자들은 남자의 귀에 닿으려는 듯 더듬이를 길게 내뻗었다. 우리를 보세요, 알라킨. 문자들이 속삭였다. 알라킨은 얼른 거울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이제 당신 이름이 기억나는 모양이군요. 베두인이 남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거울을 처음 슬쩍 보았을 때 느꼈던 기묘함은 이제 한결 줄어들었다. 알라키는 혼란을 이겨내고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갈피를 못 잡았다면 이제 그는 침착하고 평온했으며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았다. 이 기묘한 장소가 대체 어디이고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었다.
자신이 발을 디디고선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말고 시간은 없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 역시 없다. 베두인 남자가 말했던 그대로. 내 이름은 당신이 부른 그대로군요. 남자는 인라케츠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주어진 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가 지금 느끼는 평온함은 이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했다. 가슴 저 깊숙한 곳에서 남자는 세상의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느꼈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이름 그대로 굳어진 나머지 돌이 되어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깨져버리고 만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물을 존재로서의 은혜로운 순간, 곧 사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알라킨이라 불릴 때 자신이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남자는 떼어내지는 것이다. 지난번 이후 당신은 큰 깨달음을 얻었군요. 인라케치는 생각에 잠긴 알라킨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 깨달음을 간직해 두세요. 알라킨은 놀란 눈으로 인라케치를 바라보았다. 어떤 깨달음을 말인가요? 인라케치는 호감 어린 눈길로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은 오로지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이 순간은 유일하죠. 이 순간과 이 순간, 당신의 이 순간과 이 순간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순간. 이 순간은 당신의 지금 여기라는 순간을 해체시키기 위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라키는 이런 깨달음이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방금 베두인이 자신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무기로, 방탄복으로 또는 마법의 주문으로 쓰도록, 사악함에 맞서 싸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제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동안 침묵하던 알라킨이 이윽고 물었다. 인라케츠는 사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늘 그랬듯 이곳은 당신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겁니다. 인라케츠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존재의 의미를 깨우칠 테죠. 두 사람은 가만히 앉아 말없이 사막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제가 이런 시험을 자주 치렀다는 뜻인가요? 침묵 끝에 알라킨이 물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시험을 자주 치렀죠. 베두인이 대답했다. 결과는 어땠죠? 인라케츠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약간 즐기는 표정으로 알라킨을 바라보았다.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그 말은 내가 시험을 한 번쯤은 통과했다는 거네요. 알라킨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때는 힘들어했고 어떤 때는 간단히 통과했어요. 한 번은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다른 때는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알라키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거야 늘 달라지는 문제니까요. 인생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법이죠. 말을 마친 인라케츠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존재의 의미는 당신에게 그 속내를 드러내 보이곤 했어요. 인라케츠는 신중하게 다음 말을 골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전이 있을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드는군요. 그는 알라킨을 친근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라케츠는 흔들림 없는 차분함으로 물었다. 알라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베두인이 한 말을 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걸 남김없이 이해했는지 자신할 수는 없었지만 거울을 처음 보았을 때 받았던 좋은 느낌 덕분에 그는 의심을 눌렀다. 이 순간이 선물하는 만족스러운 확신으로 알라키는 이렇게 물었다. 그럼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인라케츠는 밝고 친근하게 말하며 손으로 거울을 가리켰다.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알라키는 무엇인가 아주 특별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거울에 나타난 것은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소년이었다. 톰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은 그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가늠해 보았다. 바깥에서는 비바람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톰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천천히 떠올렸다. 네판테, 곧 근심 없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톰은 노파와 특이한 대화를 나눈 뒤 배정받은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던 걸 떠올렸다. 와인 덕분인지 그는 곧바로 잠에 빠졌다. 그건 꿈이었을까? 바깥에서 번갯불이 번쩍하며 방안을 밝혔다. 톰은 여전히 몽롱하기만 했다. 모든 것을 자세히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 침대 맞은편에 걸린 거울을 발견하고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모든 게 기억이 났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꾸었다. 실로 오랜만에 꾼 꿈이었다. 노파가 말한 대로였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에 잠긴 사이 피로가 엄습했고 톰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는 날씨가 화창했다. 새들이 청아하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 아침을 맞는다고 생각했다. 잠을 푹 잤는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방에서 나와 커다란 난방용 접시가 달린 거실로 내려가자 다른 몇몇 손님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은 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톰은 어제 자신이 앉았던 탁자로 가서 앉았다. 불은 꺼졌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기분 좋은 온기를 선물했다. 거실은 전날 저녁처럼 신비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가 톰을 감쌌다. 그녀가 옳았어. 이곳에서는 근심이 사라진다더니. 다시금 음식이 저절로 차려졌다. 톰은 바삭한 베이컨을 넣고 신선한 달걀을 치댄 스크램블과 황금빛 토스트, 그리고 햄과 파프리카와 버섯을 넣어 만든 오믈렛을 보며 식욕이 샘솟았다. 거기다 꿀과 과일을 넣은 와플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와 뜨거운 커피까지. 이걸 다 먹으라고? 그래도 톰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왕성한 식욕에 기분이 좋아졌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다시 꿈에 대해 생각했다. 참 묘한 꿈이었다. 사실 그게 꿈이었는지 확신이 서지는 않았다. 꿈을 꾸는 게 어떤 느낌인지 벌써 오래전에 잊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만 하는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꿈속에서 길을 일러준다더니. 톰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놀라웠다. 지난밤이 준 깨달음일까? 톰은 무어라 답을 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에 있을 때는 지금과 전혀 달랐다. 그곳에서 톰은 일밖에 몰랐다. 일이 나쁘지는 않았다. 일 덕분에 생활이 안정되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일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평소 일은 그가 살던 집과 마찬가지로 그저 생활의 일부였다. 그가 거주하던 도시, 그가 평소 하던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가 보낸 시간은 더는 평범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평범함이 사라지면서 톰은 이를 비롯한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었다. 마치 디디고 있는 발판이 사라진 것처럼 마음 둘 곳이 없었다. 하필이면 기댈 곳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때에.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의 인생을 압도하기 시작한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속절없이 무너뜨렸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톰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무너졌다. 인생은 유한하다. 이 소리는 그의 귓전을 맴돌며 매일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현실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다. 톰의 상황은 열악해져만 갔다.
예전에는 아무 소리도 없던 그 무엇이 이제는 채워달라고 간절히 요구했다.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왔다.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지만 톰에게 남은 것은 깨진 녹색 에메랄드 조각과 아버지와의 추억뿐이었다. 하지만 깨진 보석이 발휘하던 마법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그의 인생을 속절없이 갉아먹었다. 너무도 격심한 헛헛함에 결국 톰은 무작정 도망쳐야만 했다. 이곳 근심이 없는 네판테에서 톰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어때요? 내 말이 맞았나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노파가 다시 나타났다. 앞에 선 노파는 오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기묘한 분위기의 선장을 지키는 괴팍하고 무뚝뚝한 마녀 같았던 어제의 첫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은 마법의 지팡이로 햇살을 불러와 소원을 들어주는 사랑스러운 늙은 요정 같았다. 톰은 노파를 다시 볼 수 있어 반가웠으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그는 노파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나는 당신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 뿐이에요.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꿈을 내가 풀이해 줄 수는 없단 뜻이죠. 이 말과 함께 노파는 사라졌다. 그때 산장지기가 톰의 탁자로 다가왔다. 톰은 그동안 산장지기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전날 저녁 톰에게 방을 배정해주고 숙박비를 선불로 받기도 했는데 탁자로 다가온 산장지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해몽가가 한 명 있어요. 꿈풀이를 원한다면 그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책의 내용이요. 몽환적인 것 같다가 또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은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요즘 슬슬 가까운 곳부터 조금씩 멀리까지 여행 가시는 분들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책 여행지에서 짬짬이 읽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에 나오는 네판테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저도 꼭 가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소설 나귀탄 소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